자, 저번 주에 이제 품사랑 단어 봤고요. 오늘은 또 이제 문장을 봐야겠죠? 둘, 셋, 네. 둘.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문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 5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보통 뭐 품사에서 한 문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장에서 한 문제, 그리고 뭐 의문 변동에서 한 문제, 이제 중세국어에서 한 문제. 이게 일단 기본이고, 여기서 뭐 아까 그 앞에 4개 중에 뭐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문법 요소들, 이제 그 중에서만 한 문제가 더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클리닉 하시면서 뭐 기출 풀잖아요. 그럼 기출 푸는 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에서 막 나와요. 왜냐면 이건 제가 뭐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형화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 문장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뭐 페이지는 182쪽이고요. 뭐 의미는 없죠. 제가 드린 그냥 프린트니까. 일단 문장의 구조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뭐 문장의 기본 구조가 이제 주어부랑 서술부로 나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니, 문장을 저번 주에 설명했던 직접 구성 성분의 개념으로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부와 서술부로 일단 크게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부적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개미가 과자를 먹는다를 주어부랑 서술부로 쪼개놓고, 또 개미가도 개미와 가로 쪼갤 수 있을 거고, 또 과자를 먹는다를 과자를과 먹는다라는 직접 구성으로 2개로 쪼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과자와 르를 쪼갤 수 있을 거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갤 수 있으면 그게 다 직접 구성 성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장 성분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문장 성분은 일단 주성분이 있고 이제 부속 성분이 있어요. 뭐 독립 성분이 있는데 얘는 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대로 좀 우리는 디테일한 것들은 좀 큰 줄기만 갈 거니까 이제 뭐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목보서, 뭐 주목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없으면 안 되는 애들이야. 이건 뒤에서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으로도 볼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필수, 무조건. 근데 이제 부속 성분은 그럼 나머지 애들이죠. 관형어나 부사어들. 오케이? 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주의하게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요 주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생략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혹시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건 아닐까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법 문제를, 특히나 이제 중세국어 쪽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서술어에 딸린 주어를 잘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목적어를 주어로 잡는다든지, 실제로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건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사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사실은 목적어 잡는 게 제일 쉽거든. 왜? 목적어는 뒤에 을을이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을을이 없으면 목적어라는 생각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을을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을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인데 나는 밥 먹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밥만 먹었다 이래도 밥의 문장 성분은 계속 목적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 구분하실 때 목적어는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 보어가 진짜 중요하죠. 함정에서 굉장히 많이 파기 때문에. 보어는 되다와 아니다에서만 들어가는 문장 성분이거든요. 즉 되다와 아니다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일단 보어야. 오케이? 근데 그러면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이름이 뭘까?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어떤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조사를 우리가 뭐라 그랬니? 격조사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주격조사, 이가. 또 목적어를 만들어주면 목적 격조사, 을을.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이것도 그럼 뭐겠어?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니까 격조사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복격조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와 뭐냐 이거? 이와 가가 복격조사예요. 근데 우리 이와 가는 뭐랑 똑같니? 주격조사랑 똑같죠. 그래서 보어에서 애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보어로 잡지 않고 주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되다와 아니다는 무조건 나오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항상 문장 성분 구분하실 때. 이거는 뒤에서 왜 이걸로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서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를 볼 거고, 이제 복합용언이랑 뭐 합성용언, 이제 그게 보조용언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자,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이에요. 서술어의 자릿수. 자, 얘는 뭐냐면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이제 정의적으로 따지면 문장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장 성분의 개수예요. 즉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서술어가 있어. 서술어의 자릿수니까 이 서술어가 몇 개가 필요한 거겠죠? 그럼 먹다는 나는 밥을 먹다. 얘는 그럼 최소한 주어랑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두 자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니?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네 자리까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한 자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주어가 필요한 거고요. 두 자리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세 자리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필수 부사어. 이렇게까지. 오케이.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 이 필수 부사어는 주성분이야, 부속성분이야? 필수 부사어는? 아까 주성분하고 부속성분의 구분을 뭐로 지었니? 얘는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애들, 얘는 없어도 되는 애들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서술어의 자릿수가 뭐라 그랬어? 문장을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래서 필수 부사어는 주성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사어가 아니라 필수 부사어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이 서술어의 자릿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선택지들이 여러 개로 섞여 나올 거거든요. 잠깐 183쪽 볼까요? 이제 183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가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뭐 두 자리 서술어 보시면은 뭐 나는 너를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약간 영어 지문처럼 나올 거예요. 영어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꾸며주는 말이 겁나 많아서죠. 그냥 우리는 뭐 밥을 먹었다 그러면 갑자기 뭐 우리는 뭐 고대 막 만년 전부터 재배된 별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곡식으로 만든 밥을 먹었다 막 이런 식이잖아. 근데 결국 앞에 거 다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라고. 얘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나는 뭐 아름다운 너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은요, 그 해당 서술어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다만 그것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문장과 어휘의 개념이 좀 있으셔야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보다를 본다면 보다? 나는 누구를 본다. 아,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필수부사어 때문에. 예를 들어 가다 같은 경우는 나는 어디를 가다. 나는 어디에 가다.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많이 예문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예문을 조금 많이 봐야 되더라.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분용언 플러스 본용언 또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번 주 거 복습 제대로 안 돼 있고 암기 제대로 안 돼 있으시면 지금부터 이제 못 따라오기 시작하죠. 왜? 나는 그냥 이제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라고 품사와 단어에서 배웠던 용어들을 그냥 설명할 때 쓸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지금 숙지가 안 돼 있고 외워 있지 않다. 그럼 이제 못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 근데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똑같이 이 용어들을 쓸 건데 내가 저 용어를 몰라.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로 가는 거예요? 와, 역시 문법은 존나 어려워. 니들이 안 한 건데. 알겠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 확실하게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 또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개념은 뭐냐면 두 개의 서술어가 두 개의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먹어보다 같이, 이건 먹다와 보다가 지금 하나죠. 근데 이건 먹어보다라는 거는 이거를 쪼개서 우리가 서술어로 볼 건 아닌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개념인데, 그래서 이 서술어를 보면 이제 분용언 플러스 분용언 개념이 있을 거고요. 분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에 저거 두 개를 구분하라는 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린 저거의 구분법을 알아내겠죠. 오케이? 자, 요거 두 개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쉽냐면요. 얘를 합성어 개념, 얘를 복합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합성어니까 본용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어근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보조용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접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거 구분하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걸 본다면 우리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구분법만 외울 겁니다. 그럼 요거 구분법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뭐니까? 본 플러스 보조니까. 오케이? 자, 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앞말을 지워보거나, 즉 요렇게. 두 번째는 앞말에다가 서를 붙여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뭐 서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문장의 의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칠판 치워야 되는구나. 자, 우리 아까 뭐 했던 거 합시다. 뭐 피자를 먹어보다를 볼게요. 피자를 먹어보다. 자, 그럼 앞말을 지워봐. 피자를 보다네. 의미 달라졌죠? 그죠? 그럼 서를 붙여보면 피자를 먹어서 보다네.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고 뭐 MT나 술 마시면 많이들 보게 될 거거든요. 길 가다 보면 저기서 자꾸 자기가 먹은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관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네. 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이러면 또 생각하는 그런 들 있죠. 아, 내가 오바이트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안주를 안 먹고 술을 먹으면 되겠구나. 이러시면 술을 적당히 드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술을 되게 못 먹어서 저는 약간 알코올 이제 알러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술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대학교 때 딱 한 번 좀 많이 먹은 적이 있어. 소주 한 병 반 정도?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술이 맛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먹는데 이제 실려왔지. 친구가 이렇게 내 자취방까지 데려다 줬어. 데려줬는데 와, 새벽에 오바이트를 한 4번 5번을 했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와. 하얀 위액만 나와. 이미 톡은 다 튀어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위액이 이제 목을 긁어요, 다. 근데 아무리 양치를 하고 물을 먹어도 이 소주 맛이 안 사라져. 그래서 심지어 누워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앉아가지고 물을 이제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먹는데 물에서 소주 맛이 나. 물을 먹어도 토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원룸이니까 작았죠. 이 냉장고 앞 화장실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저쪽 창문 있었거든. 하필 또 창문에 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새벽 4시에 달 보고서 이러고 있는 거야. 누워도 어지럽고 막 뭐 물도 못 먹겠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술은 아닌 거구나 이제 많이 안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학 가시면 술은 적당히 드세요. 아시겠죠? 자기 주량껏. 요즘은 또 뭐 강권하지도 않는 게 약간 분위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럼 피자를 먹어서 보다 안 되죠? 그럼 이건 뭐란 얘기예요? 본용은 플러스 보조용언이란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본용은 플러스 본용어는 뭐가 있습니까? 자, 사과를 뭐 깎아 먹다 같은 경우 봅시다. 깎아 보다? 사과를 깎아 먹다 같은 경우 봅시다. 그러면 사과를 먹다. 의미는 그대로네. 그지? 사과를 깎아서 먹다. 의미 그대로네. 그럼 이건 본용은 플러스 본용언이겠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했어. 그럼 이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얘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니까 각각의 의미가 유지되는 단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즉 얘네들은 다 얘는 띄어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어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나, 붙여 쓰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생각이 좀 많아지죠. 이 새끼들 뭐지? 그냥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건가? 그래서 위에 먹어보다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굉장히 심플할 텐데 언제나 우리를 뭐가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예외를 던져주죠. 예외를 2개를 던져주시는데요. 앞말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일 때, 사실은 이건 합성 용언이 더 맞기는 해요. 그럴 때는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앞말이 조사한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 뭐 먹어보다인데 먹어는 보다 이러면 띄어 써야 된다는 거야. 뭐 먹어만 보다 이러면.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궁금증이 합성사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낀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합성명사는 뭘까? 합성명사. 생각보다 우리 문법은 되게 용어들이 직관적이라 그랬잖아. 우리 합성은 아는 거 뭐 있는데? 합성어. 그럼 합성명사는? 합성어인? 명사. 책가방. 돌다리. 그럼 합성동사는? 합성어인? 동사. 그럼 합성형용사는? 합성어인? 형용사. 그럼 합성용어는? 합성어인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용어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면 생각보다 다 직관적이어서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예전에 한번 애들이 합성명사가 뭔지 몰라가지고 선택지에서 못 골라서 다 터진 적 있었거든요. 합성동사도 그렇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합성동사가 왜 문제인 거냐면,
합성동사는 당연히 이거는 개인 단어기 때문에 사전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그죠? 합성어는 다 실려 있잖아요. 뭐 돌다리, 책가방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쌤, 그럼 이 합성동사랑 얘네를 어떻게 구분을 해내라는 거야. 왜냐면 먹어보다 같은 경우는 이게 합성동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 그지? 먹어보다를 그냥 붙였었는데 이거는 지금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개념이기 때문에 합성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쌤, 그러면 대체 이 합성동사랑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전을 찾아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사전에 있으면 합성동사고 사전에 없으면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개념일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야 이거는 단어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야 돌다리가 합성어인지 한 단어인지 아닌지 설명할 수 있니? 되게 직관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합성동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덤벼들다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것도 덤비다 플러스 들다잖아. 근데 이건 한 단어라고.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니라 붙여 쓴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덤벼들어 보아라 이러면 합성동사 플러스 보아라죠. 그러니까 이건 띄었어야 된다고요. 앞이 합성동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은 사전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 아예 단어적으로 외워있지 않는 한. 근데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 문제로 나오겠니? 사전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오케이? 문법에서 사전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됐니? 그래서 이 서술어 이 정도까지 봤고요. 자, 그리고서 부속 성분은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뭐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는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뭐 부사어 같은 경우도 꾸며주는, 명언을 꾸며주는 말이면 부사어가 될 거고. 그리고 뭐 183쪽의 밑에 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평소문, 의문, 명령문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어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 이제 종결어미인데, 이 어미가 이제 명령형이면 이걸 우리가 명령형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뭐 라로 끝나는 거고, 뭐 의문형 어미 같은 경우도 뭐 가, 뭐 이런 것들 그냥 서의할 때 얘기했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뭐 종결 표현 보시고, 그 다음 뒤가 이제 문장의 이제 종류인데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잠깐만요. 제 손목은 소중하니까 탁구를 안 쳐야 될 텐데. 다시 또 게임 때문에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네요. 근데 애매해. VR로 하는 탁구는 게임일까 스포츠일까? 그죠? 좀 애매해. 근데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더 이상 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운동도 좀 해. 그러면 운동인데 탁구는 운동이잖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스텝도 열심히 이렇게 막 샥샥 이렇게 밟는데 동생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요즘 동생이 제 방에서 같이 자거든요. 제 에어컨 제 방에 틀어놓으니까. 근데 이렇게 동생은 바닥에 자고 전 침대에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갑자기 제가 이제 VR 쓰고서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오빠 뭐해? 탁구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문장을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혼문장은, 그 전에 그걸 먼저 해야겠군요. 구와 절의 구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영어에서도 많이 했었죠. 구는 어떤 개념이니? 그렇죠. 단어 플러스 단어의 개념을 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명사 구, 그러면 그냥 명사 2개 더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절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절. 이거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 단위로 삼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를 묶은 걸 절이라고 얘기해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 오케이? 그래서 절과 구의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혼문장과 겹문장 같은 경우에서 혼문장은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즉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거. 그러면 겹문장은 뭐냐? 절이 2개 이상 있는 게 겹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겹문장 같은 경우가 이제 또 2개로 나뉘어지죠. 이 2개로 나눠지는 게 이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은 그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좀 러프하게 본다면 얘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주어 플러스 서술어, 즉 절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절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어와 서술어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또 담겨 있는, 약간 이제 마트리오시카 같은 거죠. 그 러시아 민속인형 보면은 안에 까면 또 있고 까면 또 있고, 그래서 절이 있고 그 안에 까면 또 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 구조는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가장 흔한 구조를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아는 문장도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원래 정의는 뭐냐면, 얘가 이제 아는 문장이고 이 안에 있는 걸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안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면 그게 안긴 문장이에요. 알겠니? 즉 이 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든 주어의 역할을 하든 관형어의 역할을 하든 무언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서로의 역할이 없어요. 됐니? 자, 그리고 요 이어진 문장도 또 이제 2개로 쪼갤 수가 있죠. 이게 좀 짜증이 나죠? 얘는 대등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구분하는 게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요. 저거 2개 구분하는 건 쉬워요. 이거 2개 순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대등한 거고, 순서 바꿨을 때 의미가 이상해지면 종속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근데 이걸 바꿔봐.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고프다. 의미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우리 184쪽의 맨 밑에 보시면 뭐 연결음이라 그래서 대등적 연결음이랑 종속적 연결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뭐 첫 번째 기능 보면 뭐 나열, 대조, 선택,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외울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이번 뭐 수업의 목적이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의미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대등인 거예요. 또 빵을 먹었지만 배가 고프다.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네. 배가 고프지만 빵을 먹었다. 이건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보시면 조금 이해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위에 나오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문장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씩 나오죠. 그 나오는 한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요 안긴 문장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는 문장의 종류가 이제 뚝뚝뚝뚝뚝 나오는 거죠. 명사절, 뭐 부사절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낯선 문장 성분들을 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에어컨 조금만 낮출까요? 저만 덥나요? 나만 덥니?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입었으니까 덥지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집에서도 맨날 한 소리 들어요. 저는 근데 보통 학원에서 여러분들 에어컨 같이 틀어놓으니까 전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맨날 집에서 어머니가 너는 미쳤니? 막 이러면서. 자, 이제 문장 성분 분석. 일단 첫 번째. 서술어를 찾습니다. 서술어. 즉, 서술어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동사와 형용사를 찾습니다. 이유는 서술어는 가장 생략이 안 되는 문장 성분이거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서술어에 묶인 주어를 찾습니다. 다만 뭘 주의해야 돼요? 이 주어가 혹시나 생략돼 있나 신경을 쓰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렇게 주어랑 서술어를 찾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절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뭘 찾아요? 목적어와 보어를 찾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죠. 목적어는 을을 확인해 보시고, 보어는 되다와 아니다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성분이 되죠. 됐니? 그럼 나머지는 결국 뭐 아니면 뭐란 얘기야?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란 얘기일 거고, 그러면 얘네가 이제 뭐랑 어울리는지, 용언하고 어울리면 체언하고 어울리면 관형어, 용언하고 어울리면 부사어가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어지간한 문장 성분들은 다 분석이 돼요. 알겠니?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절이 어떤 역할을 하나 또 찾으셔야겠죠. 이 절이 뭐 주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됐니?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서 그럼 이제 하나하나 조금 생각을 하시면, 자, 첫 번째, 이제 편의상 관형절을 먼저 볼게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먼저. 뭐 예문으로 볼까요? 이 책은 내가 읽던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내가 읽던 책이 아니다. 공간이 좀 좁아서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거기 예문 있으니까. 자, 그럼 똑같아. 일단 서술어부터 찾으라 그랬지. 동사형에서 어디 있어? 읽다. 참고로 안에서부터 찾으셔야 조금 쉽습니다. 앞에서부터 찾으셔야. 그러면 자, 주어 누가? 아, 그럼 요게 지금 하나의 절이네. 그죠? 자, 근데 또 서술어 어딨니? 아니다죠. 그죠? 이건 예문을 좀 어려운 걸 줬네. 자, 아니다의 주어는
그쵸? 이 책은 아니다라고. 그럼 이 책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머지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책은 뭐가 되는 거니? 요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책은, 이는 그럼 지금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아니고 서술 아니죠? 그럼 얘는 꾸며주는 말일 거잖아. 그럼 뭐랑 어울려? 이 책은. 아, 책하고 어울리네? 그럼 책은 명사니까 여기서 이는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될 거네. 그러면 이 절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봐야겠죠? 일단 서술 역할 당연히 아니고 주어 역할도 아니에요. 그죠? 목적 역할도 아니고 을은 아니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꾸며주는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라는 건데, 내가 읽던 책, 내가 읽던 아니다 뭐랑 어울려요? 책이랑 어울리죠. 그럼 요것도 명사 꾸며주는 거네. 그럼 얘는 무슨 절? 관형절. 관형사절, 관형절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의 차이, 문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숙지가 됐냐 아니냐야. 시간의 문제인 거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내가 야 문장 성분 어떻게 구분해? 그러면은 서술어를 먼저 찾고요. 아, 서술어에 묶인 주어를 찾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지. 그게 절이니까. 이지를 하고 있으면 수능 볼 때 이러고 있을 거야? 수능 볼 때 막 문법 문제에서 문장성 분석해야 되는데 맞아 상현이가 알려줬었어. 그치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이지를 하고 있으면 엄매 선택하는 이유가 1도 없다고. 그럴 거 화작해야 돼. 그러니까 요 과정이 그냥 보자마자 탁탁탁탁 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문법은 그거야.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품사 구분하는 방법들, 아니면은 내가 저번 주에 근데 뭐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써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서 이제 관형절 같은 경우는 근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한 3년 전부터 평가원이 조금 밀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많이 나왔다가 요즘은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시들해진 문제 유형이긴 한데,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고요. 나 밑에 거 기억 안 나. 잠깐만. 관계 관형절이랑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동격 관형절이 있어요. 동격 아닌가? 뭐지? 여기 안 나올 텐데 책이 구려서. 저 동격 맞는 거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니까. 나도 문법 하도 안 하니까 자꾸 까먹어요. 저도 1학기 내내 내신하느라 지금 문법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파요.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어쨌든 맞았으니 다행이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안타깝게 영어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시는데, 이제 관계 관형절은 여러분들 영어로 따지면 관계 대명사, 이제 관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격 관형절은 이제 대절로 보시면 돼요. 좀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러면서 엄매를 선택으로 돌려? 자, 그래서 어쨌든 간 결국 이 아는 문장이라는 건 결국 문장을 쪼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절이라는 게 문장의 최소 구성 단위라며. 그럼 안긴 문장이라는 건 절 플러스 절인 거라고. 즉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게 안긴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안긴 문장은 문장을 두 문장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거는 어떤 문장은 어떤 문장이니? 내가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책이 아니다. 요 지금 두 문장의 결합인 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문장을 결합하는 속에서 관계 관형절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니? 얘는 생략이 생기게 돼요. 문장 성분에. 오케이? 근데 얘는 생략이 없어요. 대절이기 때문에. 오케이? 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어떤 문장 성분을 생략했느냐라는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선 지금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니? 내가 책을 읽다죠. 그러면 책이 지금 이 뒤에 거랑 같으니까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선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관계대명사도 생각을 해봐. 뭐 히 해놓고 뭐 후 해놓고서 이 히랑 같으니까 주어 그냥 바로 비동사 들어오는 거잖아. 똑같은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동격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절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략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예문 생각 안 나네. 내가 좋아하는 축구는 예문 넘어갑시다. 오케이. 떠오르는 게 없네. 문법을 내가 오래 안 하긴 했다. 예문이 확 떠오르질 않네. 내가 수특이면 예문이 거기 있어서 안 외우는데. 아무튼 요 개념은 확실하게 좀 잡아두세요. 얘는 생략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보면요. 조금 더 보면 이제 이런 거에서 애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야. 자, 예쁜 꽃이 피었다거든요. 요거는 훈문장이야, 견문장이야? 정확히 저렇게 해서 다 틀려요. 이거 견문장이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아. 내가 뭐 찾으라 그랬어? 서술어 찾으라 그랬지. 동사 형사 찾으라 그랬지. 그럼 뭐를 먼저 잡아야 돼? 예쁘다 잡으셔야죠. 그럼 예쁘다의 주어는 뭔데? 오케이? 피었어. 뭐가? 꽃이. 근데 예쁘다 지금 무슨 역할이에요? 꽃 꾸며주고 있죠. 관형절이죠. 오케이? 근데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된 거죠. 뭐예요?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게 혼문장이 견문장 안 잡힌다고. 예쁘다가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요런 거 조금 더 주의하세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관형절 요게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명사절을 더 또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절을 설명을 또 할게요. 앞부분을 좀 지울게요. 동격 관형절은 제가 쉬는 시간에 예문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왜? 예문 찾았어. 아, 예문이요? 뭐 있어? 비가 오는 풍경이 쓸쓸하다. 그럼 걸로 갑시다. 자, 비가 오는 풍경이 쓸쓸하다.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라고 서술어 찾으라 그랬죠? 오네요. 오다. 뭐가? 피가. 그럼 이거 하나의 절일 거고요. 또 쓸쓸해요. 뭐가? 풍경이. 자, 이거는 그럼 봐봐. 이거는 지금 겉으로만 보면은 구조가 뭐처럼 보이니? 이어진 문장처럼 보이잖아. 아까 이어진 문장 이렇게 했잖아. 절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절이 무슨 역할이라는 거야? 지금 주어 역할 아니고 서술 역할 아니에요. 목적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럼 꾸며주는 역할이란 말이야. 비가 오는 풍경, 비가 오는 쓸쓸하다. 풍경이랑 어울리네. 그럼 이건 뭐다? 관형절이죠. 근데 이거 두 문장으로 쪼개면 비가 오다, 풍경이 쓸쓸하다. 생략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동격 관형절이다. 됐니? 이렇게 보시고요. 자, 명사절을 좀 봅시다. 시간이 어중뛰네. 명사절까지 합시다. 자, 명사절을 보시면은요. 얘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자, 관형절 같은 경우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면 그냥 관형절 잡으면 된다 그랬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이 절이 서술어에 기능한 서술절이고 부사어에 기능한 부사절이에요. 근데 명사절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보통 애들이 문장성분 분석하라 그럴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주절, 목적절, 이지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절이 없어요. 주어와 목적어를 묶어서 그냥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명사절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절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를 붙을 수 있게 해줘요. 조사를. 오케이? 근데 우리 조사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였니? 어떤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격조사. 부사어를 만들어주면 부사 격조사. 주어를 만들어주면 주 격조사. 목적어를 만들어주면 목적 격조사.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어.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절은 그냥 아예 외우셔야 돼요. 기, 미음. 얘네가 붙으면 일단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왜냐면 쟤네가 명사형 어미거든요. 오케이.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미니까 명사형 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했던 뭐 관형절 이거 다 전성어미야. 관형사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미니까. 얘는 명사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미니까. 됐니? 자, 그럼 이제 요거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풍년이 들기를 기원했다야? 바랐다. 자, 이 문장을 봅시다. 그럼 똑같아요. 서술어 찾아야죠. 들다. 뭐가 들어요? 풍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끊어야 돼. 그럼 이게 하나의 절이네. 근데 일단 그냥 무슨 절? 명사절 받고 시작하라고. 기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바랐다는 서술어일 거고 우리는 주어가 되겠죠. 얘는 이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긴 해요. 얘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문장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풍년이 들기에 기뻤다.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들다 서술어 뭐? 요거지. 일단 무슨 절? 명사절. 얘 무슨 기능하고 있는 거니? 일단 당연히 주어가 아니고 목적 아니고 서술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꾸며주는 말이겠네. 근데 풍년이 들기에 기뻤다. 기뻤다 꾸며주고 있지. 그럼 얘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명사절인 거예요.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성분분에서 재작년, 작년까지는 평가원이 요거 가지고 장난질을 좀 많이 쳤어요. 관형절에서. 근데 작년부터는 명사절 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를 자꾸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기, 미음 이거 있으면 일단 명사절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하냐는 뭐 가지고 구분된다? 뒤에 어떤 격조사가 붙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갈 수 있다면 저 격조사들은 또 생략도 될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냥 미음, 기역, 기 이거 있으면 일단 명사절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아이고. 아, 비밀이에요? 쓰기를 돈으로 쌓이는 거지. 여기 지금 사진 한 장 찍어 놓고 싶은 그림이네요. 제목은 군중 속 고독. 다들 핸드폰 이렇게 붙잡고 서로 말 한마디 없이 핸드폰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들. 그죠? 군중 속 고독이죠. 하긴 또 고독이 아닐 순 있죠. 핸드폰 없어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아, 제 얘기입니다. 내가 막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좀 더러울 수 있는 생각이 내가 어렸을 때 똥 눌 때 뭐 하면서 똥을 쌌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요즘은 다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화장실 볼일을 보니까.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애초에 스마트폰의 개념이나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내가 어릴 땐 화장실에서 뭘 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줄 알았어. 안에서 술 먹었어요? 오바이트예요. 어? 그래서 꼭 저런 친구들 있죠. 공부하는 친구들 욕하는 저런 친구들. 꼭 옆에 공부하면서 야, 너 왜 깝쳐? 막 이러면서. 본 받으시란 말이에요. 아, 이런 애도 지금 공부를 하네? 이러면서. 야, 나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자, 봅시다. 아, 나도 마음이 급하니까 되게 힘들다. 왜 난리야? 아니 계속. 아, 지금 시비 거는 거죠? 저 새끼가 날 까, 이 새끼! 이러면서. 그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막 집어 던지고 막. 그죠? 자, 봅시다. 부사절이죠? 그럼 당연히 부사절은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예문 하나 봅시다. 뭐 그는 아무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예문이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그는 아무것도 없이, 아는 것도군요. 아무것도가 아니라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한다. 얘는 사실은 쪼개려면 되게 세부적으로 좀 쪼갤 수가 있는 건데, 자, 일단 서술어 없죠? 뭐가 없니? 아는 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의 절이 될 거고, 또 서술어 한다긴 한데 이건 잘난 척 한다 자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한다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다. 누가? 그가. 그럼 이 아는 것도 없이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나 봐야겠죠? 뭐 당연히 주어 있으니까 주어 역할 아니고, 또 뭐 서술어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아는 것도 없이 한다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부사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니? 참고로 문장, 공통 문장에 생략이 되는 건 이제 관형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장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략이 들어가지 않아요. 됐니? 그러면 우리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다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단어라는 거고,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거든.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잘난은 뭐야? 잘난은 여기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야? 똑같아. 서술어 아니지? 그지? 잠깐만, 서술어잖아. 잘나다, 형용사네? 이것도 그럼 서술어로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럼 요거는 지금 뭔데? 척을 꾸며주고 있죠. 잘난 척. 그죠? 그럼 이제 척은 뭔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척이 목적어죠. 잘난 척을 한다. 을을 붙여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제가 목적어 설명할 때 을을 생략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 이것저것 넣어봐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서술절을 보시면은요. 서술절. 자,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나는 코스모스가 좋다거든요. 나는 코스모스가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문장 성분 분석할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술절이에요. 서술절은 아까 명사절이나 관형절처럼 함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못 잡아. 자, 왜 그런 거냐면, 자, 서술어 좋다지.
그럼 좋다의 주어는 뭐야? 나는이 아니야. 나는 좋다가 아니라고. 코스모스가 좋다야.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절이거든? 근데 여기서 나는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니? 주어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이 문장 지금 뭐 없어? 서술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주어를 잘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서 이제 서술절은 예문 하나만 더 보면 나는 선생이 아니다. 꿈이죠. 자, 그러면 요거 서술 어딨어? 아니다. 뭐가 아닌데? 똑같은 구조죠? 주어, 서술절.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 그랬죠? 왜요? 아니다니까 이건 주어가 아니라 뭐예요? 보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되다와 아니다는 그럼 이러면 이거 혼문장이야, 겹문장이야? 혼문장이에요. 주어랑 서술 한 번 나왔잖아. 알겠니?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했던 보어 같은 경우는요, 이 서술절하고 같이 내면서 함정을 많이 파요.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 분석하실 때 되다와 아니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것도 서술절이잖아. 뭐가요? 나는 선생님. 서술절이 아니지. 아니, 그냥 주어 서술한 거야. 아니다가 그냥 하나의 서술한 거야. 이거는 이거 혼문장이라니까? 그냥 모든 서술절이 네. 그 주어보다 서술어가 한 개씩 적어준다. 그렇죠. 왜냐면 이 절이 서술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1대1이 보통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는 지금 잘려 있는 거죠. 오케이. 서술절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인용절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인용절은 이제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으로 나뉘는 건데, 직접 인용은 라고를 붙여주고 간접 인용은 고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고등으로 외우고 있기는 한데, 근데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고로 직접 인용은 이제 따옴표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따옴표가 붙어서 뭐 라고라고 하는 거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뭐 그가 했다고 이렇게 쓰는 건데, 요 문장을 그럼 애들이 좀 질문을 해요. 상현이가 밥 먹으라고 했다. 그럼 이건 직접 인용이야, 간접 인용이야? 간접 인용이죠. 따옴표가 없잖아. 근데 간접 인용인데 왜 라고를 썼어? 고가 아니라? 뭐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자신에 대한. 맞을 수도 있잖아. 이것도 제가 실상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아이들이 형태소에 대한 분석이 되게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그럼 어때? 상현이가 밥 먹자고 했다. 이거 두 개 지금 다른 건가?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이건 뭐인 거야? 요거라고. 명령, 청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애들이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간접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은 따옴표가 없으면 무조건 간접이야.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이고. 됐니? 그래서 그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용절까지. 그럼 우리가 안긴 문장의 종류는 다 봤고요. 근데 당연히 이 개념들을 알고만 있으면은 문제가 술술 풀릴까?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거 뭐냐면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문제 이렇게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심심하시면 그런 걸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이 문법 문제 보면은 문장들 겁나 많잖아. 그냥 이 문장을 스스로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그 밑에 명사형 전성어미 있잖아요, 밑에. 그죠? 거기서 뭐 나는 그녀와 헤어졌음을 깨달았다. 아, 그러면 헤어졌음 잡고 뭐 그녀와 헤어졌고 나는도 주어네. 그럼 나는 그녀와 헤어졌음이 이게 하나의 절인 거고. 그러면 그녀와는 뭘까? 헤어졌다를 꾸며주는 거니까 뭐 이거는 부사어고. 그리고 뭐 깨달았다는 이제 주어가 될 거고. 또 이거는 지금 명사절이지만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는 지금 뭐 주어가 또 이제 나니까 그냥 공통인 거죠.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녀와 헤어졌다. 이 공통 주어가 되어 있는 거긴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문장들 한 번씩 분석해 보세요, 그냥. 그런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으면 클리닉 시간에 갖고 와서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맞나요? 아니면 쌤, 이거는 문장이 분석이 잘 안 되네요. 왜냐면 답은 없으니까. 그죠? 문장 성분 이거 그냥 있는 문장 내가 문장 성분 분석하는 건데 답이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볼 답지가 없으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 경험치가 진짜 많이 쌓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 스스로 많이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예를 들어 모의고사 하나 풀면은 문장 성분 문제 하나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나왔을 때 당연히 검토할 때 5개의 문장 성분을 싹 다 분석해 보세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대충 쉽다고 답 나왔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다 보면 경험치가 안 쌓이니까. 됐니?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연결어미는 넘어가고, 그리고 185쪽 보시면은 뭐 중의문인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 중의적인 게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조금 비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조금 디테일한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제가 또 선물을 드려야겠죠. 추워? 여자친구가 자꾸 제 피규어 당근마켓에 팔으라고 해가지고 짜증나요. 자기 스타일로는 괜찮고 제 피규어는 안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처받고 있어요. 하셨어요? 꿈도 꾸지 말라 그랬어요. 저 피규어는 나의 추억들이기 때문에 건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아, 근데 놀 데가 없잖아. 그럼 스타일러는 놀 데가 있고 나도 피규어 놀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꾸 절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소중한 친구들인데. 자, 이제 그 문법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조금 자주 나오는 문법 뭐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높임이 나와 있죠. 높임도 이제 이건 보통 높임은 중세국어랑도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이 높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근데 높임
높임을 틀리는 친구들은 사실은 높임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을 못 잡아서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높임에서 착각하는 거는, 높임은 당연히 일단 누구를 높이냐를 잡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기본인데, 사실 이 높임의 분류는 누구를 높이냐가 아니라 어떤 문장 성분을 높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러려면은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체는 뭐를 높이는 거야? 주어를 높이는 거고요. 객체는 주어 아닌 나머지 싹 다예요. 뭐 목적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서술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부사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 문장 성분을 잡지 못한다면 싹 다 못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다만 상대는 조금 다르죠. 상대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 이제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는 거죠. 됐니? 그래서 주로 이제 주체는 그래서 어떻게 높여요? 이제 시를 가지고 높이는 편이 많죠. 뭐 가다, 가시다, 보다, 보시다,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께서 밥을 드셨다. 그럼 할아버지께서라는 것도, 그럼 뭐 안 해도 된다고. 깨서가 지금 뭘 높이고 있어? 할아버지 높이고 있지. 근데 할아버지의 문장 성분은 주어지. 그럼 주체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 객체는 뭐 나머지들 다겠죠. 그래서 거기 예문을 보시면, 자, 주체 높임 보세요. 어머니께서 오신다. 그럼 깨서 지금 오시다가 지금 어머니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다 주체야. 밑에 깨서도 마찬가지고, 잡수신다 같은 경우도 누가 먹어? 아버지가 먹죠. 근데 지금 아버지를 높이는 거지. 아버지 문장 성분 뭐야? 주어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주체인 거예요. 뭐 특수어를 사용하는 거고. 밑에 객체도 마찬가지야. 나는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지. 그럼 선생님 높이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의 문장 성분 여기서 부사어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객체고. 밑에 모시고도, 이 모시는 대상이 누구야? 아버지지. 아버지 높이는 거지. 근데 아버지의 지금 문장 성분 뭐야? 목적어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객체 높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문 하나 외워두시면 근데 좋긴 하거든요. 예문.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셨어요. 자, 이 문장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자, 일단 깨서 높임이네. 누구 높이고 있니? 아버지 높이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 문장 성분은 주어죠. 아버지가 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주체. 자, 모시고가 높임이네. 모시고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야? 할머니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할머니 문장 성분 지금 뭔데? 목적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객체. 자, 근데 여기 가, 시였어요죠. 즉 가다 높이고 있네. 가다는 근데 아까 누구 높여요? 아버지 높이는 거죠. 그럼 요것도 뭐다? 주체. 근데 문제는 요네. 요는 누구 높이고 있는 거야? 저 청자, 듣는 사람 높이는 거죠. 여러분들 뭐 얘기할 때 뭐 부모님한테 뭐 했어요, 갔어요 뒤에 요 꼭 붙이죠. 안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되는 거죠. 됐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높이면 어렵지 않아요. 문장 성분만 분석하실 줄 알면 높임은 하나하나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넘어가서 뭐 직접 높임하고 간접 높임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좀 짜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굵직굵직한 것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시제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제야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이것도 우리 어미할 때 잠깐 얘기했어요. 뭐 현재형 어미, 뭐 과거형 어미 할 때 잠깐 설명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236쪽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피동과 사동.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얘는 중간에 하다가 지우기 싫으니까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무슨 말이에요? 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칠판 하나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왜냐면 오늘 뭐 문장 한번 설명하고 뭐 이거 사동피동까지 하면 시간 조금 되면은 의문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의문까지 뽑아놨거든요. 택도 없겠네. 그냥 피동사동이 되게 오래 걸려서. 네. 저거 이건데. 그럼요. 파란 담요 줄까? 어떤 걸 원하니? 그래요. 네. 제가 직접 입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저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추울까봐 쓰라고 갖다 놓는 것도 있고요. 그죠? 하여튼 다들 말 더럽게 안 듣죠? 냉방병 걸리지 않게, 뭐 좀 걸칠 것 좀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아이고. 왜 메가커피 라떼를 자꾸 먹으면 이게 큐브 라떼거든요? 자꾸 입안이 텁텁할까? 먹고 좀 있으면 텁텁하고 이빨을 좀 닦고 싶었는데. 나 왜 배가 안 고파?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다이어트하세요. 씨발 왜 안 고프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배가 고파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떡볶이 시켜 먹었나 보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래서 떡볶이 남은 거 서너 개랑 가라하게 세네 개밖에 안 먹고 나왔는데 왜 배가 안 고프지? 이상하네. 뭐가 문제가 있네요. 자, 봅시다. 이제 피동사동인데 이 피동사동이 나오기만 하면 오답률이 높아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가져가셔야 될 거고, 또 이 피동사동이 어려운 이유가 왜? 바람이 그래요. 피동사동이 어려운 이유가 문제에 나올 유형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칠판도 많이 쓰려고 지어놓은 건데,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능피 주사예요. 맞으면 피나는 주사인데 미안합니다. 백신 주사 맞고 싶어서. 나 언제 맞지? 맞으라고 전화 안 오세요? 네. 학원 선생님들 다 하라고 오시는데. 나는 명단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 나는 잘렸나 봐요. 근데 그것도 골치 아프더라. 실제로 지금 고3 애들은 백신을 다 물론 안 맞을 애들 좀 있기는 해요. 이제 근데 확실히 조금 이제 뭐 후유증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 맞고 나서 이제 열나고 막 좀 아파가지고 며칠 뭐 못 오고. 근데 저는 절 알거든요. 전 굉장히 병약하기 때문에 백신 좀 불안한데 안 맞을 수는 없고. 근데 맞았다가 내가 며칠 누우면 나 수업을 못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럼 일단 월요일로 맞긴 했는데 그게 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에 맞으면 한 3, 4일 알아 누워도 클리닉만 한 수요일, 목요일 좀 쉬면 되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난 아플 텐데 제가 병약하니까. 제가 예전에 여지껏 독감을 2번인가 한 번 걸려봤는데, 처음 독감 걸렸을 때가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한 6, 7년 전에 목동에 독감이 진짜 심하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독감 때문에 학교 막 휴교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일 같은 경우는 독감 걸린 애가 절반이 넘는 거야. 그냥 어차피 다 걸렸으니까 할게요 그러고 했어. 어차피 다 걸렸으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독감이라는 걸 처음 걸렸는데, 하필이면은 또 직보까지 딱 직보, 마지막 직보 끝낸 다음날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아, 지워놓고 또 쓰고 있네. 이제 크리스마스 낀 주였어. 근데 그때 어떻게 조금 그때 김종길 있을 때였는데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월요일에 집보가 끝난 거야. 그래서 화수목금을 쉴 수가 있었어. 화수목금. 아, 그럼 좋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여자친구랑 또 이제 이때가 크리스마스가 토일이었거든.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당 주말 수업이니까 여자친구랑 못 있으니까 그럼 우리 화수를 우리 호캉스를 가자. 그래서 예약을 해놨어. 좀 이제 가격도 있었어. 막 남산뷰 막 이래가지고. 아, 수목이었나 보다. 수목. 근데 화요일이 됐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막 기침이 멈추질 않아.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근데 그 프로모션이어서 취소는 안 되고 그럼 하루만 일단 미루자. 병원 갔다 오고 하면 될 거니까 이거를 목금으로 미루자. 근데 전화를 하는데 기침이 안 멈추는 거야. 그래서 막 전화하면서 저기 지금 이러니까 거기서 자꾸 하다가 또 그쪽에서 끄는 거야. 장난전한 줄 알았겠지?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약간 휴식을 취하고 이제 밀었어. 그리고 이제 병원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하도 기침이 심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갈비뼈가 아픈 거야. 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이제 수요일이 됐다? 그러면 화요일에 가서 뭐 약 먹고 했을 거 아니야. 수요일이 됐는데도 몸이 더 아픈 거야, 약을 먹는데. 병원에 갔어, 또 다시. 좀 이상하다. 지금 이틀째. 그래서 참고로 이건 아예 못 갔습니다. 못 가가지고 그냥 다른 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병원에 갔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얘기를 했지. 아, 뭐 화요일에 병원 갔다가 월요일에 또 병원을 갔나 보다.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약 먹고 하는데 좀 더 안 좋아진다,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의사가 날 혼내는 거야. 여지껏 뭐 했냐고. 빨리 독감 같은 거 독감 검사하자고. 아니 씨발 지가 이렇게 처방을 해줘서 이렇게 왔는데 어이가 없잖아. 내가 월요일에 와가지고 감기약 받고 먹고 수요일에 안 좋아져서 왔는데 지가 처방을 해줘놓고서 그래놓고 이제 독감 검사를 해야겠대. 나 이제 뭔지 몰랐으니까 나보고 이렇게 코를 막 쑤시는 거야. 막 이게 코로나 검사랑 똑같아요. 근데 나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니까 갑자기 막 이러더니 독감이래. 뭐 타미플루 처방을 해주겠대. 그러고서 그거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가리 났는데 그래서 독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는 백신을 맞아도 아플 것 같다. 백신을 언제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나는 왜 연락이 없지? 한 주 정도는 쉬셔도 재개할게요. 이게 되게 큰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해심이 넓으신 분들이잖아요. 시험 끝나고 한 주 쉰다?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시험 끝나고 한 주 더 쉰다?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해심이 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자, 능피 주사여서요. 능동, 피동, 주동, 사동 이제 얘네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피동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동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동은 뭐예요? 주어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make, let, have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야? 능동과 피동은 요관계인 거예요. 능동은 주어가 하는 거, 피동은 당하는 거. 그럼 주동과 사동은 뭐예요? 주동은 주어가 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질문을 좀 하냐면, 우리가 이 능피주사에서 핵심은 피동과 사동의 구분이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그럼 능동과 주동은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 두 개는 그냥 관련성이 없어요.
그냥 피동의 반대 개념인 거고 사동의 반대, 주동의 반대 개념인 거야. 이거 두 개도 개념적으로는 연관되는 게 아니야. 다만 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 두 개를 만드는 요소 중에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요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개죠. 어떤 거? 이 히리기, 이 히리기. 요런 것들을 붙여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무엇이 되다 또는 무엇이 어지다 요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피동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부르는 말이 좀 많아요. 얘는 이제 짧으니까 뭐 단형 피동, 얘는 기니까 뭐 장형 피동, 뭐 얘는 또 문법, 문장 구조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통사적 피동 이렇게도 하는데 뭐 오늘은 굵직굵직한 거를 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뭐 따로 더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근데 사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동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어떤 거?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 우구추. 이 친구들을 붙여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예 대놓고 무엇을 하게 하다 아니면 무엇을 시키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야? 얘네 때문이에요.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피동, 사동 개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들을 보면 뭐 이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쳐도 돼요. 일단 첫 번째 이중 피동이 이제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와요. 이중 피동. 즉 피동을 이중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히리기도 쓰고 되다와 어지다까지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잊혀지다. 나는 너에게 벌써 잊혀진 거니? 막 이러면서 좀 막 중2병스러운 멘트 던지잖아요. 막.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이 플러스 히 플러스 어지다거든요. 이건 모음 축약이죠. 히 플러스 어니까 여가 되는 거죠. 히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히가 피동 접사고 어지다도 통사적 피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예 잊히다를 쓰던가 아니면 잊어지다 이런 걸 써야겠죠. 다만 조금 낯설긴 하죠. 됐니? 그래서 이런 이중 피동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사동의 중의성. 그러니까 사동의 중의성이라는 건 사동은 직접 사동이 있고 간접 사동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씨, 우와, 이제 손에 힘이 없나 보다. 큰일 났네. 자, 이거는 이 동사를 주어가 직접 하냐 직접 하지 않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이고 간접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아이에게 양말을 신기다. 자, 요걸 보면 이게 우리가 상상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직접 신길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뭐 이러면서.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스파르타식인 거야. 할머니가 신는다 실시. 그럼 얘가 뭐 이러면 이것도 신기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직접과 간접이 나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문맥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문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 이게 작년부터 EBS에 자꾸 나오는 예문인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거든요. 그러면 이건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죠. 그죠? 엄마가 이렇게 지금 물려야지 애한테 물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사동의 중의성을 이제 물어보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희한하더라. 보통 이제 양말을 신기다가 되게 흔한 예문인데 EBS 작년부터 그렇게 내가지고 생각해보면 그치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아예 이거는 직접인지 간접인지 아예 판단이 돼버리니까. 됐니?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핵심이죠. 피동과 사동의 구분.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건데, 일단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한데 가장 심플한 건 뭐겠니? 가장 심플한 건 그냥 의미 가지고 구분이 되면 그게 제일 심플해요. 아, 이거 지금 당하는 거네, 아, 이건 시키는 거네. 그럼 가장 심플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이거를 문장 성분적으로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동과 사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이 문장 성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피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니? 피동 같은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피동으로 바뀌고, 얘가 주어로 바뀌고, 얘가 부사어로 바뀌는 구조거든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밥이 그에게 먹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이 피동은 뭐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니? 주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목적어를 하는 거잖아, 주어가. 오케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 피동은 주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런데 사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어랑 부사어랑, 물론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술어가 이렇게 있다면 얘가 이제 사동으로 바뀌고, 이 부사어는 그대로 부사어일 거고, 요 주어도 부사어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돼요. 요런 구조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필연적으로 주동일 때는 이 사동사가 부사어나 목적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문장 성분적으로 본다면 피동 같은 경우는 이 동사의 대상이 주어랑 관련이 있을 거고, 사동 같은 경우는 이 동사의 대상이 부사어나 목적어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예문으로 좀 볼게요. 아이고. 조금 시간 드릴게요. 발가락에 땀나. 양말이 축축해. 기분이가 좋지 않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자, 거기 예문 보시면 사동부터 볼게요. 사동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보통 피동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사동의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강아지 보이시죠? 예문에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이다지. 그치? 그럼 먹다라는 동사를 지금 하는 게 누구야? 강아지지. 그지? 그럼 이거 강아지는 지금 문장 성분이 뭔데? 부사어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똑같은 실수를 저렇게 보여주는 거라니까.
이게 이따가 할 건데 지금 나와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아이고 씨. 이게 실제 기출로 나왔던 거거든요. 뭐 바위 뒤에 동생을 숨기다. 여기서 이게 피동이냐 사동이냐를 묻는 거였어. 이거 오답률 1위 했었어요. 고2 모의고사에서. 이거 뭐야, 피동이야 사동이야? 숨다라는 동사를 누가 한 거야? 동생이 한 거지. 그럼 여기서 동생의 문장 성분은 뭔데? 목적어죠. 사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애들이 틀린 거야? 주어가 안 보이니까. 물론 주어는 알 수 없어. 뭐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하지만 뭔지 주어는 있는 거라고 지금.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문장 성분 분석하실 때 주어는 생략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자, 밑에 봐봐. 엄마가 아이를 걷게 하였다지. 지금 걷는 걸 누가 하는 거야? 아이가 하는 거지. 목적어랑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사동인 거예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화해시켰지. 화해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학생들. 목적어. 오케이? 자, 그럼 밑에 피동예문 볼게요. 피동. 나는 걔에게 물렸다지. 그 물린 대상이 누구야? 나지. 주어랑 관련 있죠. 그죠? 또 음악 소리가 들린다지. 그지? 그럼 듣다가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잠깐만요. 나 뭐 착각했다. 그죠? 내가 듣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야? 피동이 되겠죠. 또 밑에 보시면 언니의 얼굴이 예뻐졌다지. 예뻐진 게 지금 뭔데? 얼굴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랑 관련이 있죠. 오케이? 다만 밑에 게 이제 실수하기 좋은 거라고. 동생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었다지. 그럼 빠지게 되었다의 주어는 뭔데? 뭐 나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주어는 있을 거라고. 근데 주어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피동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의미로 구분되면 그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그냥 심플하게 이거 피동이라는 얘기 되긴 하겠지. 근데 그게 안 되거나 애매한 문장들이 또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장 성분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피동과 사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저렇게 보시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거긴 한데 어쨌든 좀 나왔던 거니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똑같이 뭐 피동, 사동에 대한 구분인데 이건 피동 쪽이 맞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이 3년 전에 그 6평에 나와가지고 애들을 조졌거든요. 9평이었나? 자, 이게 능동 피동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동사는 뭔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친구들.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피동사는 필연 쪽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니? 피동사는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버리잖아.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능동사는 무조건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왜? 애초에 피동을 만들려면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야 되니까. 근데 목적어가 처음부터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이해 가니? 그렇기 때문에 피동사는 자동사고요. 능동사는 타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 가니? 이게 이제 중세국어랑 연결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서 어렵긴 했는데
클리닉 하시고 이제 기출 푸시다 보면 한 번쯤 그 문제를 보이게 될 거고 이제 그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하시면 아 이게 그때 상현이가 말했던 거구나 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어머 이건 뭘 말하는 거지? 야 역시 문법은 참 새로워 이렇게 푸시면 이번 수업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도 언제나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잡히다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뭐니? 피동이죠 그죠? 근데 발목을 잡히다 이건 자동이야 타동이야? 타동사죠 쪽 있잖아 발목을 잡히다 근데 발목을 잡히다 같은 경우는 뭐야 잡다를 주어가 당하는 거니까 피동이죠 그죠? 내가 발목을 잡히다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니까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타동사인 피동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예외는 항상 예외니까 보기로 줄 거라고요 그런 예외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요 다만 예외도 있다 정도만 오케이?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요거 하나 볼까요? 밝히다는 아이고 자동 아니 뭐야 피동이야 사동이야? 밝히다 밝히다는 피동이야 사동이야? 뭐 3번도 있다? 둘 다 아니다 3번 둘 다 아니다 사동 자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야 모른다 왜 그런 거냐면 앞에 뭐가 분야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 불을 밝히다 같은 경우는 보면 밝다에서 온 거지 그치 불이 밝다잖아 근데 지금 뭐가 밝은 거야 불이 밝은 거잖아 목적어잖아 그치 그럼 이건 목적어랑 연결이 있는 거니까 주어랑 연결해서 이건 사동이 맞아요 즉 밝다의 사동인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문제를 밝히다 그러면 이거는 사동이야? 아니죠 그냥 밝히다 자체가 그냥 한 단어인 거야 즉 이건 쪼갤 수가 없어 얘는 발 플러스 히 플러스 다인데 얘는 밝히 플러스 다인 거야 알겠니? 즉 얘는 그냥 능동이야 능동 근데 애들이 피동사동 문제에서 뭐만 보면 그냥 꽂혀요 이희리기만 보면 달려들어 일단 이희리기 피동 막 이러면서 아예 그냥 이희리기가 그 단어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휴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뭐 이 정도 아시면 능동 피동 사동은 거의 접근은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 피동 사동도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예문들이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좀 빠르게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거기 잠깐 더 볼까요? 거기 보면은 잘못된 그 동그라미 4번에 사동에서 이제 잘못된 사동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소개시키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잘못된 거야? 소개하는 게 누군데 나지 그지? 주어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사동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사동을 만들려면 친구가 해야 되는 거라고 목적어나 부사어가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잘못된 피동 표현 이것도 이중 피동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부정 표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의지 부정이랑 뭐 능력 부정이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수능에서는 약간 비중이 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법 요소까지, 물론 문법에서 이거 말고도 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냥 대표적인 것만 본 거고, 요거는 미리 드릴게요. 뽑아놓은 거니까. 왜 갈라고? 생긴 것 같은데? 어씨, 내 거 안 뽑아놨네. 너 안 볼라고? 음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갑시다.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음운도 설명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이라도 더 해놓고 다음 주에 바로 음운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운인데요. 음운의 정의는 소리 나는 모르면 좀 봐라. 거기 써있지 않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그죠? 너무 너희들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줬으면 좀 봐. 모르면. 그죠? 그래서 뜻이 구분이 되면 이제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분절 의문하고 비분절 의문은 나뉘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수능적인 건 아니니까 짜치니까 비분절 의문은 넘어가도록 하고, 결국 이 분절 의문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분절 의문. 즉 분절이라는 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소리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왜? 자음과 모음이 바뀌면 뜻이 바뀌잖아. 달, 딸, 탈. 그죠? 다 바뀌죠. 뭐 모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뭐 갈, 골, 걸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이제 의문의 단위구나. 요걸 아실 수 있는 거고. 근데 가끔 모르더라고요. 야,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이야, 모음이 기역 니은 디귿이야.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이죠. 이거 모를 일도 있어. 좀 컬처 쇼크긴 한데 자음이 이게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올라탄다라는 거고, 모음이 어미모자라서 업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음은 혼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야. 자음은 혼자 쓸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읽을 건데? 카는 이거잖아. 그는 이건데? 모음에 도움 없이 못 읽는다고. 근데 모음은 얘는 혼자 발음이 되죠. 사실 우리가 요거 어떻게 읽는 거야? 아라고 읽는 거죠. 이게 뭐 음문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초성에 오는 이응은 사실은 이거 음문이 아니죠. 그냥 요렇게 쓰면 모양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응은 형식적으로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음문의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문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건 음문 변동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게 있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자, 자음이 발음하기 쉬울까? 모음이 발음하기 쉬울까? 모음이 발음하기 쉬워요. 왜 그런 거냐면 모음은 발음할 때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울림소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울림소리는 근데 부르는 말이 좀 많죠. 뭐 울림소리, 뭐 울림이 있다 그래서 유성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건 소리가 울린다 그래서 공명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음은 안 울려요, 소리가. 그래서 안 울림 소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울림이 없다 그래서 무성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성음. 유성음. 물론 자음 중에서 울림 소리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따가 살펴보겠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다 맨날 외우고 있잖아요. 뭐 노란 양말 마누라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울림 소리가 발음하기 편하니까 기본적으로 음음 변동의 대다수는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로 되는 과정이 많아요. 음운의 변동 자체가 이제 발음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자음을 먼저 보시면, 아마 거기에 자음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드린 거 보면 뭐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보면 자음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음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숙지가 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바빠 파마 다따타 사사나라 자짜차 가까카 앙 흐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게 조음 위치예요. 조음이라는 거는 소리를 만들다란 뜻이거든요. 즉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다? 입술에서. 얘는 잇몸 소리. 얘는 이제 경국의 연국의 목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세로축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바빠바빠 탔잖아 이러면은 얘네들은 조음 위치가 같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좀 굵게 갑시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거 세 개가 파열음, 요게 이제 마찰음, 요게 파찰음, 비음, 유음 요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음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열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파열시키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입니다. 잠깐 마스크 내릴게요. 그래서 이 브를 발음할 때 보면 소리를 한번 모았다가 터트려요. 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안 막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안 된다고. 이게 파열음인 거예요. 오케이? 마찰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빨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찰음은 파열 플러스 마찰이에요. 막았다가 터트리고 그 다음에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네 셋은 뭐다? 안 울림이다. 발음하기가 힘들다.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울림 소리입니다. 발음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많은 음음 변동은 안 울림이 울림으로 변하는 과정이 많아요. 비음화도 그렇고. 오케이? 자, 비음은 뭐냐면 콧소리예요. 콧소리. 코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대로 발음을 하면 코가 떨려요. 이 코가 안 떨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막 애교 섞인 소리를 비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요런 소리들을 비음을 넣으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오빠 나 따랑해 막 이러면서. 오케이? 이게 이제 비음인 거예요. 그리고 유음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 소리거든요. 그래서 리을을 발음하면은 소리가 흘러나가요. 라, 을, 알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리을은 발음이 두 개긴 합니다. 알 발음이 있고 엘 발음이 있거든요. 이게 초성에 올 때랑 종성에 올 때 발음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됐니? 그래서 이게 일단 자음의 기본.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있군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뭐 예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의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가 제일 센 거예요. 된 소리보다. 됐니? 그래서 이 표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시고 있어야 좋을 거고요. 최소한 외우지 않더라도 여기 나오는 용어들,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싹 다 알고 계셔야, 그래야 음운 변동에서 뭐 이게 울림소리다 안 울림소리다 뭐 좋은 위치가 어떻다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또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알겠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웃긴 게, 이거 우리 언제부터 한 거니? 중1 때부터 하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안 하나? 내가 초등부를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이제 모르겠네. 한 10년 전에 한 거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를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고3이 코앞인데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웃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근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반응 어때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막 하면 또 열심히 졸라 막 쓰고 있고 막 별표 치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웃긴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여러분들 문법에 그냥 적나라한 문제인 거라고요. 복습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해워서 그런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더, 이게 문법의 핵심이니까 신경 쓰세요. 문법은 암기 과목입니다. 철저하게 외우고 계속 예문으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뭐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모음까지 나가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그건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의문의 개념은. 그죠? 다음 주에 나 이거 안 뽑아 놓을 거야. 안 갖고 오면 답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한 부분들 다음 주 클리닉 때까지 적당히 문제 풀어 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시고요. 됐죠? 자,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심히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